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수업이 교재 18쪽입니다. 18페이지부터 가도록 합니다. 자, 교재 18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부동산 중개 업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하고 내려오니까 제1절 중개업자의 고용인이라는 과정인데, 이제 지난주 수업이 이런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시겠죠. 빠르게 하시는 분도 있고 늦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중개업을 하려면 절차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절차입니까 하니까 지난주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이 안 되는 사유, 결격 사유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좀 잊어버렸더라도 가볍게 감각을 살리시면서 이제 18페이지 오시면 이렇게 등록이 된 중개업자가 이제 뭐를 하는가 하면 중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단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한 자가 중개 업무를 하는데, 중개업자들이 어떻게 업무를 해 가느냐 하는 것을 법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18페이지 제일 상단의 제목이 중개업자의 고용인이라는 문제부터 나오죠. 그죠? 그러면 고용인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 등록을 하면 중개업자 사장님이 되는데, 사장님이 되면 누구와 일을 하는가 하면 직원들하고 일을 하겠죠. 직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고용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직원하고 중개업자 간의 법률적인 모습부터 출발하는데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여기에. 자, 일단 내려가면 고용인의 종류부터 봅시다. 첫째 줄로 이렇게 가죠. 중개업자는 그의 중개 행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밑줄 긋습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다. 여기에 줄을 딱 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 업무를 할 때는 누구와 일을 한다고요? 고용인하고 일을 하는데,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고용인이 직원이고 법으로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중개보조원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인이라고, 이런 직원하고의 관계가 지금부터 출발하니까 제목부터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 가보시면 그죠? 뭐 소장님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또는 뭐 실장님, 부장님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자기 사무실에서의 이야기고, 법률적으로는 자격증이 없으면 뭐 중개보조원,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법률적인 이름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의 법률관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고용인의 고용과 고용관계 종료가 되면 신고해야 되는 의무 이런 것들은 이제 천천히 보셔도 되고, 이제 중요한 게 2번입니다. 큰 2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하여 1.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따라서 중개업자의 책임, 그 중개업자의 책임에 줄 거 놓고 별표를 딱 찍습니다. 이제 이게 이 단원의 본론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2번에 1번의 첫째 줄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중개업자가 고용한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업무상에 일단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이랬고, 본다를 무슨 규정이라 그런다? 간주 규정이다 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럼 본다 이 말은 그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같은 말이 민법에서는 간주된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옆에다가 추정하면 X 이렇게 표시까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추정이 아니고 간주조항이다 그랬잖아, 그죠? 자, 지금 이제 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직원하고 일을 하는데, 두 사람의 직원하고의 책임관계가 나타나 있고, 이 단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시험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왜? 중개업자는 일을 할 때 직원하고 일을 하니까 직원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한 문제를 걸어야 된다고요. 지금 읽었고 여러분 동그라미도 해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용인이 누군지 아죠? 두 사람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근데 지금 본다라는 말은 간주된다라는 조항이다. 간주조항이다 그랬고, 이때 본다는 추정한다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추정의 X까지 표시하라 그랬죠. 자, 지금 여러분 교재로 한번 읽어드렸고 또 설명 한번 했고 또 제가 옮겨 적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잖아 지금, 그죠? 여러분이 만약 시험 지문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O입니까? X입니까? 지금 책에 보셨고 그 다음에 정리해드렸고 제가 옮겨 적었는데 이렇게 적으면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가 X인가 하면 고용인의 행위는, 그럼 이 두 사람이죠. 한 행위는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만약 이게 맞다면 중개보조원이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텔레비가 깨지면 중개업자가 한 것으로 본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그 사람이 부부싸움 하는 것까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된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이 말이 빠지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동그라미 하셨죠, 그죠? 즉, 이 지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고용인의 모든 행위를 책임질 수는 없다. 그죠? 무슨 행위에 대해서만?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행위로 봅니다. 놓치면 안 된다고 교재에 동그라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보시면서 중개업자는 직원들의 모든 행위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무슨 행위에 대해서?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이 개념이 딱 잡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본다라는 말은 간주된다니까 업무적으로 한 것은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는데 추정하면 틀립니다. 그러면 추정이 왜 틀립니까? 라고 굳이 묻는다면 법률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추정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앞으로 어떤 과목에서든 계속 나오는 게 추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추정이라는 뜻은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하는 것을 추정이다 그럽니다. 다시, 추정이 뭐라고요?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해 주는 것을 추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추정으로 설명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중개업자의 행위로 추정한다. 그러면 중개업자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면 틀린다 이런 뜻이에요. 추정이 아니고 법에서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본다는 간주조항이다 그랬어요. 그죠? 추정이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되고 앞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죠? 거기 일전에 헬리콥터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제 그 아이파크인가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탁 깼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헬리콥터가 추락해서 떨어져서 이제 두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아침에 뉴스가 계속 뭘로 나왔는가 하면 헬리콥터가 아파트 벽에 부딪혔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처음 일어나는 일이니까 아주 큰 일이었죠. 부딪혀서 떨어졌는데 안개가 많이 끼어가지고 시계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추정이라고 계속 하루 종일 방송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추정이라는 뜻은 뭐다? 만약에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해 주니까 처음 생각할 때는 안개가 많아서 깨졌을 거라고 보지만 기체가 결함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안개 때문에 부딪혔을 거라고 확정합니다. 이렇게 뉴스를 못하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계가 안 보여서 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를 하루 종일 이야기한다니까. 추정. 그죠? 그래서 추정이라는 말이 실제 생활에서 많이 사용됐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즘 또 최근에 이제 며칠 지나니까 뉴스가 나오기를 이쪽 방향에서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반대편에서 날아왔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뭐 기계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제 좀 이런 이제 이의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 어떻게 됐는지. 그죠?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추정이 무슨 뜻이라고요?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해 주는 것이다. 이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등기법, 민법 등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참고로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건 필기하면 안 됩니다. 1번에 소유자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그런데 팔았습니다. 2번 소유권 이전을 을에게 팔았다. 소유권이 바뀌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등기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등기부에 소유자 갑에서 소유권 이전이 을로 되었다라는 이 등기부를 보시면 이 등기부의 효력은 추정력을 봐줄까요? 확정력을 봐줄까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등기 시간에 만난다고요. 앞으로 만나지만 등기는 확정력이 아니고 추정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는 확정력이다, 추정력이다. 추정력입니다. 추정이 뭐라 그랬죠?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해 줍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한번 보라고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팔았는데 한 1년쯤 있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무슨 재판을 걸었는가 하면, 야, 을로 갖는 소유권이 잘못되었으니까 소유권을 다시 돌려달라. 그걸 우리는 소유권 이전 반환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럼 소송을 내는 사람을 원고다 이렇게 부르고 소를 받는 사람을 피고다 이렇게 부르는데, 갑에게 물어봤죠. 왜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갑이 말하기를, 이 아파트를 지금 1억에 파는데 을이 나 지금 9천만 원밖에 없다. 그러니까 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대출을 받아서 내가 1,000만 원을 해결해 줄게. 그 말을 믿고 등기를 넘겨줬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1,000만 원을 주지 않더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도 이 소유권은 잘못됐으니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지금은 갑의 말이고, 그럼 을한테 또 물어봤겠죠. 그럼 너는 왜 안 줬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을이 말하기를 1,000만 원을 안 준 것은 맞다. 그런데 내가 5년 전에 개인적으로 갑에게 500만 원을, 5천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 돈으로 계산하면 어차피 다 준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1,000만 원을 안 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말이 다르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서로 말이 다르면 판단을 해봐야 되죠. 그럼 판단하는 걸 뭐라 그런다? 재판한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판사가 관련되는 자료를 가져와 봐라. 증거를 가져와 봐라. 뭐 빌려줬다면 빌려준 자료를 가져와 보든지 뭐 이런 증거를 다 수집해서 재판을 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고의 말이 맞다. 그 원고가 성소했다. 이래 되잖아. 그죠? 그 원고가 이겼다면 이 등기는 지금 잘못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즉시 말소가 탁 되고 소유권은 다시 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제도를 딱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등기부에 을로 돼 있다고 해서 확정을 해주는 것이다. 추정을 해주는 것이다. 추정을 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등기부는 추정력이 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등기부는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등기는 믿고 거래할 수 없다. 그를 우리는 공신력이 없다. 이런 말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럴 수도 있겠죠. 재판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피고가 이겼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원고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이런 말이잖아, 이게. 그죠? 그러면 피고가 승소하면 등기부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이대로. 그죠? 그러니까 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 확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반대의 증거가 있으면 돌려주니까 등기부는 추정력을 가진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죠? 추정이라는 개념은 딱 입력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법률을 준비하시는 여러분한테 추정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연결이 됩니다. 자, 다시 우리 자리로 돌아와서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는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그랬지, 법에. 추정한다. 이렇게 들어오면 틀린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추정으로 가버리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가 중개업자가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본다. 이를 뭐라 부른다? 간주조항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이런 중개보조원 등이 업무적으로 하는 행위는 중개업자가 한 것으로 보니까 중개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목이 중개업자의 책임에다가 별표를 딱 했잖아. 그죠? 그때 중개업자가 무슨 책임을 집니까? 하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할 때 무과실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합니다. 우리 세상살이는 그죠? 세상을 살아가는 살림살이는 잘못이 있는,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묻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과실이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죠? 과실도 없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무과실 책임이다. 이랬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법률 관계에 대한 내용을 쭉 들을 때 무과실 책임하는 말을 이해시키려고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이 예를 드는 것은 앞으로 똑같이 1년 동안 같은 말을 좀 수백 번을 듣게 될 겁니다. 예를 똑같이 듣는다는 뜻은 입력하라 이런 뜻이에요. 무과실 책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살짜리 아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기가 공놀이를 하다가 슈퍼마켓의 유리창을 깼어요. 자,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5살짜리가 공놀이를 하다 보면 슈퍼에 유리창 하나 깰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유리창 값이 한 30만 원 좀 된대요, 그게. 그러면 이 슈퍼 주인은 과실이 있는 아기한테 가서 30만 원 물어내라. 그럴까요? 아기 엄마한테 갈까요? 자, 이것도 지금 상식적으로 묻는 겁니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아기 엄마한테 가지. 여러분 알다시피 5살짜리가 30만 원을 들고 있지는 않을 것이잖아, 그 상식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아기 엄마한테 가서
당신 애기가 유리창을 깼으니까 유리창 값을 물어주세요 하고 엄마한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평소에 내가 공놀이를 할 때는 주위에서 놀아야 된다 하고 지도 감독을 많이 했고 특히 저 악랄한 슈퍼 주인 유리창은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즉 엄마는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나 그거 책임을 못 지겠어 라고 만약에 엄마가 이야기하면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저 엄마를 보고는 첫째 엄마로 볼까요? 3.5번째로 볼까요? 한 10번째쯤 되겠지. 10번째쯤. 그죠? 이런 질문은 상식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엄마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평소에 지도 감독을 많이 했고 특히 슈퍼 유리창은 조심해야 된다. 라고 감독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책임을 못 지겠다. 이렇게 말하면 지나가는 여러분은 그 엄마를 보고 아, 세 번째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보는 엄마, 진짜 엄마는 자기가 잘못이 있거나 없거나 애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때 우리는 진짜 엄마라고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엄마는 애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진짜 엄마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엄마의 과실이 없더라도 애기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때 진짜 엄마다 이렇게 부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무과실 책임이라는 느낌이 왔다면 시험에서 이렇게 겁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중개업자가 평소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책임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시험에 딱 올라오면 OX, X예요. 우리 법에서 중개업자는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무과실이라는 개념을 입력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살이는 과실이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게 원칙인데 이런 무과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용인의 업무적 행위에 대해서 중개업자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했으니까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이 굉장히 큰 말이죠. 이게 그죠? 이 개념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인 약자, 즉 5살짜리 애기, 이런 애기를 보호하기 위한 무과실 책임이라는 제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것도 있죠. 예전에 코미디에 뭐 김기사 운전 잘해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재밌는 게 뒤에 사모님이 앉아가지고 앞에 김기사 운전 잘해 뭐 대충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입차라는 게 있어요. 운전기사가 능력이 없으니까 차 1억 5천만 원짜리 트레일러 이런 거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운전기사는 운전만 열심히 하고 차주는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면 뭐 차주에게 이제 돈을 갖다 주고 이렇게 나누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운전기사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운전을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차주에게도 책임을 물을까요? 차주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그를 뭐라 부른다? 무과실 책임이라 그런다고. 이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이 사회에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건 좀 옆에 많은 이야기고 중개업자는 무슨 책임을 부담한다?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아주 중요한 취지. 자, 그러면 이런 말을 여러분 딱 들었다면 앞으로 내가 중개업자가 돼가지고 직원들을 고용하면 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배우셔야 되는 거라. 그죠? 모든 행위를 책임집니까? 업무상 행위에 대해 책임집니까? 업무상 행위.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는 것까지도 중개업자가 책임질 수는 없죠. 그죠? 그런 개념들이 딱 잡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때 그러면 책임을 진다는데 무슨 책임을 집니까? 하니까 교재 내려오면 2번에 1번에 1 민사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사적 책임에 줄 딱 껐습니다.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 민사적 책임을 같이 짓는 것을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말이 좀 어렵죠. 그죠? 나중에 천천히 해결합니다. 두 번째 내려오면 2번 형사적 책임도 부담한다. 형사적 책임이라는 게 뭡니까? 양벌 규정이다. 그리고 제목은 잡고 계셔야 돼. 그죠? 자, 그래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을 뭐라고 부른다? 무과실 책임이고 어떤 책임입니까? 하고 물으면 민사적 책임도 있고 형사적 책임도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민사적 책임을 다른 말로 뭐 부진정 연대 채무 말이 어렵습니다. 형사적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면 양벌 규정이다. 이렇게 대답한다. 됐죠? 큰 줄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오른쪽 19페이지로 갑니다. 이번에는 업무의 범위라고 출발하는데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면 중개업자가 되는데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편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뭐를 했는가 하면 일을 할 때는 직원하고 일을 하니까 직원하고 중개업자의 관계를 지금 공부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중개업자가 하는 업무를 가는데 그래서 업무의 범위인데
자, 중개업자가 등록을 하면 종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종별이라는 말은 종류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용어의 정의에서 공부했습니다. 중개업자 하면 세 사람이 있죠. 첫째, 법인인 중개업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부칙육조인 중개업자가 있다. 이게 종류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등록된 중개업자의 종류별에 대해서 지금 내려오는 것이 1번 내려오면 업무 지역의 범위. 자, 지역의 밑줄 하나 끕시다. 그럼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업무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비교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법인은 서울에서만 해라. 공인중개사는 부산에서만 해라. 부칙육조는 강원도 물건만 거래해라. 이런 지역이 있을까요? 이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쭉 내려가시면 2번 가운데 있죠. 중개 대상물의 범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하는 중개 대상물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면 법인은 아파트만 해라. 공인중개사는 토지만 해라.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런 종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이래서 이 세 가지를 비교하니까 업무의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을 비교하는 수업이니까 아주 재밌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중개업을 등록을 하면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물건을 어느 지역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 지금. 그죠? 이걸 법으로 정해놨다고요. 자, 1번 지역부터 봅니다. 1.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이 법상 규정은 없으나 전국으로 본다. 찾았습니까? 전국에 동그라미 딱 합니다. 자, 그럼 끝났다. 그죠? 자,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이 어디입니까? 전국으로 본다. 이랬잖아요. 그죠?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서울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자는 제주도 물건도 거래할 수 있고 강원도 물건도 거래할 수 있다. 왜? 전국이니까. 그죠? 법인 마찬가지 업무 지역이 어디입니까? 전국이다. 그러면 지역을 물을 때는 꼭 묻고 싶은 사람이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는 전국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가볍다고 여러분들은. 그죠? 그런데 지역을 물을 때는 꼭 부칙육조를 시험에서 걸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럼 부칙육조는 어딜까요? 2번 첫째 줄에 이렇게 갑니다. 부칙육조의 중개업자 즉 중개인의 업무 지역은 줄 거야 됩니다. 당해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며까지 줄을 딱 긋습니다. 더 이상 긋지 말고. 자, 그럼 다시 적어볼까요? 부칙육조는 업무지역이 어디라고요? 자기 사무소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는 부칙육조를 물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물어볼까요? 부칙육조는 업무지역이 전국이다. 그러면 X. 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공인중개사는 업무지역이 사무소가 있는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X. 전국이라 그랬잖아. 그죠? 이거부터 딱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자, 어떻게 배우냐면 경기도에 가면 그죠? 아니지. 경기도가 아니고 부칙육조는 사무소가 있는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니까 이 부칙육조가 어디에서 일을 하는가 하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예전에는 구로 쪽입니다. 자, 부칙육조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에 사무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업무지역이 어딜까요? 사무소가 있는 시, 도를 관할구역을 하니까 서울시만 해야 된다. 지금 이 말 한 거잖아 이게. 그죠? 그럼 서울시에 있는 물건만 거래해야 되는데 여러분 금천구 독산동에서 그 다리만 사거리만 하나 건너면 여기가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아마 여기가 석수쯤 되죠. 그죠? 석수쯤 될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죠? 한 20년 됐죠? 20, 30년 전에 그죠? 여기 이제 수원 지나서 안양 지나서 서울로 진입하면 여기 석수 검문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검문소 이런 게 굉장히 요란했습니다. 지금도 검문소 이렇게 시설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시도 경계를 넘으면 꼭 검문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헌병인가 경찰관이 올라와서 이제 버스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뭐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이런 거 이제 검사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때 버스에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뭐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 이렇게 올라오면 안 쪽팔렸을 건데 앞에 있는 사람은 놔두고 쫙 와가지고 제일 끝에 있는 저한테 와가지고 신분증 봅시다 이랬으니까
얼마나 쪽팔렸겠었어요. 그 심정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그죠? 인상도 이렇게 좋은 사람한테, 그죠? 앞에서부터 검사를 해왔으면 괜찮는데, 앞에는 싹 지나와가지고, 제일 뒤에 와가지고, 신분증 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 신분증 보여줬겠죠. 그래서 나는 다시는 버스 타고 이 길로 안 간다. 내가 맹세 있는 사람입니다. 기차 타고 지나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죠? 근데 지금 이것도 이제 추억이에요. 이제 지금은 뭐 전철로 다 다니니까 뭐 그런 일도 없는데, 예전에 버스로 다닐 때는 그럴 때도 많았었어요. 한 20, 30년 전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다시 하고 싶은 이야기. 금천구 독산동에 사무소를 갖추고 있으면 서울에 있는 물건만 거래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길만 건너면 안양 석순대, 그죠? 거기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 하면, 이 부칙유조는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 서울 물건만 거래해야 되니까 그 지역은 내 지역이 아니옵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내 지역이 아니옵니다. 그럴까요? 총알같이 구해줄까요? 가봐요. 전부 총알같이 구해주지. 길만 건너면 거기 석수동인데 거기는 내 지역이 아니옵니다. 이럴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칙육조가 경기도에 있는 물건을 거래하면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지역을 위반했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면 업무 지역을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부칙육조만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시험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지금 이렇게 다 전달하고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들이 지역을 위반하게 되면 업무 정지를 받는다. 이런 문제 나오면 X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두 사람은 지역을 위반할 일이 없죠. 처음부터. 그죠? 정확하게 문제가 어떻게 돌아야 된다. 부칙육조가 지역을 위반하면 뭐 업무 정지를 받는다. 이렇게 스토리가 가야 되잖아. 그죠? 내용을 다 알고도 당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고 시험 문제 푸는 시간 아니죠. 제가 이렇게 수업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죠? 우리 성인들은 이렇게 내용만 전달해서는 안 돼. 이게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까지 전달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꼭꼭 씹어가지고 입에 넣어줘야 돼. 입에 넣어줘서 소화까지 시켜줘야 돼. 그죠? 그래도 뱉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꾸 듣는 게 중요한 거야. 아, 지역을 구분할 때는 부칙육조가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구나. 자꾸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중요한 시간들이죠,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꾸 세게 가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역은 구분했습니다. 다시.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는 업무지역이 어디다? 전국이다. 부칙육조는 사무소가 있는 시도만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지역을 위반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은 가져가셔야 되고 교재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법인은 아파트만 해라. 공인중개사는 토지만 해라. 부칙육조는 상가만 해라. 라는 규정이 있을까요? 2번 교재 봅니다. 중개업자별로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 등은 이 법의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규정이 없다.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중개업자는 동일하게 이 법상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죠. 그러면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지금 동일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이든 공인중개사든 부칙육조든 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차이는 없다. 그럼 동일하다. 이러면 끝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또 문제를 걸 때는 이렇게 걸겠죠. 중개업자들에 따라서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탁 올려놓는다고요. 답은 X예요. 어떤 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동일하다 그랬지. 그죠? 동일하다라는 입력을 탁 해놓으셔야 됩니다. 물건은 아주 가볍습니다. 이제 여기서 본론이 업무편입니다. 이제 업무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업무에 대해서는 3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겸업 업무의 범위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거기 겸업이라는 말이 딱 보이잖아. 그죠? 3번에 겸업에 동그라미를 딱 해놓고, 자, 이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겸업이라는 말은, 자, 이 업무를 따질 때는 법인이 하는 업무와 개인이 하는 업무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에 법인이 있죠. 여기 법인이 있고, 개인은 이 두 사람을 뭐라 부른다? 개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업무를 따질 때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이거부터 준비돼야 돼요. 그때 개인은 누굽니까 하면 공인중개사와 부칙육조를 개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업무를 따지는데, 자, 개인부터 먼저 합시다. 이 공인중개사나 부칙육조가 원래 할 수 있는 업무가 중개 업무죠. 그럼 중개 업무를 하면서 또 무슨 업무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중개 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뭐 다른 업무를 뭐라고 부른다? 겸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법인은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개 업무만 해야 되지 다른 업무,
겸업을 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거부터 이제 구분하는 게 큰 타임입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큰 줄기를 구분해 놓고,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겸업에 제한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딱 와야 돼.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개인이니까, 공인중개사와 부칙육조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어떤 업무라도 다 할 수 있다. 그게 입력이 됐으면 시험은 이렇게 건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도 있다. OX. 제한이 없으니까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해도 되고 보험대리점업을 해도 되고, 한 번 더 부칙육조가 중개 업무를 하면서 안마시슈업을 할 수도 있다. 발음도 안 되는 업무지만 하여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조건 온 거예요. 뭐 안마시슈업이나 무슨 업이나 좀 발음도 안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겸업에 제한이 없다를 이 정도로 강조해 놨습니다. 또 이제 수업을 할 때 그런 말 안 쓰려고 해놓고 자꾸 이게 자꾸 습관이 돼가지고 튀어나오는데, 제가 안마시슈 수업도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전에 한 2, 3년 전에 졸업생이 그죠? 이제 합격하신 분이겠지. 보통 시험 끝나고 나면 합격하신 분은 이제 사이트에 이렇게 올려놔요. 뭐 선생님 덕분에 잘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뭐 고맙습니다. 이런 거 올려놓잖아. 그죠? 사실은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1년의 보람이죠. 그게 그래도 주로 합격한 사람만 올립니다. 떨어진 사람은 주로 안 올립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그거 보는 게 보람인데, 어떤 분은 지금도 안마시슈소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래 딱 적어놨어. 이제 뭐 선생님 덕분에 공부 잘했습니다. 뭐 합격했습니다. 하고는 참 안마시슈소 그거 재밌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거를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좀 희한하게 안 보입니까? 그 내용이.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말 안 써야 되겠다. 자기는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이 객관적인 삼자가 또 보면 희한한 거죠. 지금도 가끔 활용하십니까? 뭐 이런 말 딱 적어놨다니까 지금. 그죠? 근데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또 나왔어요. 그래서 발음도 잘 안 되는 안마시슈 수업을 할 수도 있다. 지금 이래 되는 거예요. 예? 영어 같기나 일본어 같기나 그런 건 못 알아도 돼요. 몰라도 돼요. 뭔지도 몰라도 돼요.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 참 이게 그죠. 사람들이 희한해요. 이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그죠. 글로 보는 건 느낌이 달라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면요. 또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강남에서 수업할 때 이제 임산부가 공부했어요. 그 이제 공부 시작할 때는 배가 별로 안 부르던 사람이 자꾸 이제 다리 가니까 자꾸 배가 불러와요. 그래, 아마 임신한 상태에서 공부했겠죠. 그래, 좀 가상하잖아. 그죠? 이 공부하는 게 힘든데 또 그 몸도 그런데 공부하러 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복도에 지나치다가 저는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임산부니까 이제 율무를 한 잔 빼준 적이 있어, 제가. 난 그것도 잘 기억도 사실은 잘 안 났는데, 율무를 한 잔 빼주면서 이제 몇 개월째입니까? 아기는 나면 부동산 박사 될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공부했잖아요. 먼저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절이 지나갔는데, 사이트에 이렇게 올라와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이렇게 합격해서 뭐 고마웠습니다. 그때 율무도 빼줬던 뭐 받았던 학생입니다. 덕분에 예쁜 딸도 잘 낳았고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그죠. 객관적으로 한번 봐봐요. 덕분에 예쁜 딸도 잘 낳았고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인사를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글을 딱 보면 그것도 좀 느낌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게 사람이 말로 하는 것하고 이 글로 보는 건 참 차이가 크겠다. 그죠? 내용을 아는 우리야 이제 그때 그랬으니까 뭐 인사하는구나 이렇게 가볍게 듣지만, 객관적인 사람 보면 좀 이상한 느낌 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말로 하는 거하고 글은 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왜 그 통화하는 것보다 문자 메시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해요. 문자 메시지 이렇게 해놓고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보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봅니다. 그 필요합니다. 그게. 제가 예전에 언제 수업 끝나고 난 뒤에 그죠? 이제 휴대폰을 딱 보니까 메시지에 미쳤나? 이래가지고 또 돌았어요. 어떤 놈이 미쳤나가 뭔데 하고 딱 보니까 나중에 맞췄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그거가 들어온 거라, 그죠? 또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그죠? 이제 아마 그랬겠지. 뭐 수업 끝나고 어디서 만나자. 뭐 아마 이랬겠지. 그러니까 그 중간에 메시지가 미쳤나? 이렇게 들어오니까, 근데 이 인간하고 앞으로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미쳤나가 아니고 맞췄나를 잘못 찍은 거라, 그게. 그죠? 그래서 이거 보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문자로 보는 것하고 사람들이 말로 하는 것 차이는 참 이렇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 이거 느꼈는데. 갑자기 안마시수사다 옆으로 갔어요. 지금 안마시수사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개인인 중개업자는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개인은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뭐가 나온다? 법인인 경우에는 겸업에 제한이 있으니까 법인은 중개 업무를 하면서 안마 시슈숍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해야 될 업무가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법인이 하는 업무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제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1번 법인의 업무 해놓고 1번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그죠? 중개업을 하는 건 당근이에요. 그건 당연하고 중개업자니까. 2번부터 봅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밑줄 껐습니다.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 법인이 하는 업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 보험 대리점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3번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하는데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하고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한마디로 컨설팅업이다. 그래요. 컨설팅업을 할 수 있습니다. 4번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일단 중개업자에 동그라미 하고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데 지금 이 파트는 원래도 시험 문제입니다. 법인의 업무는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때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일명 프랜차이즈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랜차이즈업을 굳이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가맹점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이런 간판 보셨나요? 부동산 서버 해운대점, 부동산 서버 역곡점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똑같은 간판도 걸어놓고 같은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거를 가맹점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를 영어로는 프랜차이즈업 그래요. 우리 사회에 이런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죠. 뭐 아주 가볍게 보면 파리바게뜨, 빵집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똑같은 간판이죠. 안에 실내 장식도 똑같이 하죠. 경영 기법과 경영 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신에 수수료를 받겠죠. 그죠? 뭐 파리바게뜨 이런 것부터 해서 우리 사회에는 프랜차이즈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부동산에도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고. 누가? 법인은. 그죠?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부동산 서버 이런 거는 굉장히 많고 뭐 부동산 114 무슨 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유심히 보시면.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이게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이 프랜차이즈업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 있다고요. 어떤 점이 좋은 점이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했다. 그럼 이제 난 중개업을 좀 하고 싶다. 꼭. 그죠? 그런데 시험에 합격했지만 현장 업무는 전혀 모르잖아, 지금. 그러면 이거를 좀 배워가지고 뭐 훈련을 해가지고 그러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겠죠. 한 1년쯤 있다가 한다. 이래 되지만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프랜차이즈에 연결을 딱 하면 예를 들면 부동산 서버 이런 데 와서 여러분들은 처음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간판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몇 센치로 걸어야 되는지 중개사무실 안에 뭐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잖아 지금. 그죠? 무슨 지도를 갖다 붙여야 되는지 시작하게 되면 하나하나부터 하나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업은 벌써 그런 노하우가 딱 잡혀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일정한 수수료를 주면 간판 이렇게 걸고 어떤 지도를 갖다 붙여주고 책상 걸상은 어떻게 배치하고 일만 할 수 있도록 딱 해준다니까요. 거기다가 너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고객도 없잖아. 그죠? 그러면 자기들이 공유하고 있는 고객도 전달도 해준다고. 자,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이렇게 해라. 이것까지 전달해 주니까 프랜차이즈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는 그런 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불실한 게 많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뭐 수수료만 받고 뭐 그만한 대가를 못 내준다. 뭐 세상살이가 잘해주는 놈도 있고 못해주는 놈도 있겠지. 그죠? 어쨌든 프랜차이즈업이라는 것도 사회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빵집을 꼭 하고 싶다. 꼭 하고 싶은데 여러분 빵 만들 줄 모르잖아. 재료를 어디서 사와서 뭐를 넣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죠? 근데 나는 꼭 하고 싶다. 그럼 방법이 있다니까요. 프랜차이즈에 수수료를 주고 그 사람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쫙 와서 영업할 수 있도록 다 해주죠. 재료를 공급해서 30초간만 데우면 됩니다.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잖아, 지금. 그죠? 이게 프랜차이즈업이라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그걸 국산말로 하면 뭐라 부른다? 가맹점업이다. 그래서 중개법인은 누구를 대상으로?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경영정보와 경영기술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 분양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옆에다가 토지 X를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주택이나 상가는 건물이잖아. 그죠? 건물에 대해서만 분양하라 그랬지, 토지를 분양한다.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X입니다. 원래 시험도 그렇게 겁니다. 여러분, 토지를 분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토지를 분양하는 것은 국가가 많이 합니다. 토지개발공사 이런 데서 그 중개업자에게는 무슨 역할만 준다? 상가나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할 수 있습니다. 6번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인데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 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밑줄 것입니다.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니까 예를 들면 익스프레스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이삿짐 센터잖아, 그죠? 이런 거를 소개해주고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아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익스프레스 즉 이삿짐 센터는 뭐 요새 포장이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것도 제법 비싸요. 뭐 포장이사도 한번 해보면 하기 나름이고 멀리 가기 나름이겠지만 뭐 보통 100만원 든다 200만원 든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익스프레스 업자들은 누구한테 가야 일거리를 제일 많이 받을까요? 자, 1번 객관식 문제. 청와대로 가야 된다. 2번 부동산으로 가야 된다. 3번 공장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이 이삿짐 센터라면 누구한테 가야 일거리를 제일 많이 받습니까? 부동산으로 가야 되지. 청와대는 또 무슨 청와대. 청와대 평생 가도 이사 한 번도 안 하는데 거기 나있지. 아, 청와대도 이사하긴 한다. 청와대는 5년에 한 번씩 한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그건 이사하겠다. 청와대 가서 일거리 못 받아요. 5년에 한 번밖에 일거리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삿짐 센터는 주로 어디 가야 된다? 부동산 사무실에 가야지. 왜? 이사를 가고 오는 사람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중개업자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가끔 가보시면 저 뭐 이삿짐 센터 이런 데서 낮 시간에 중개업자한테 배고프지 않사옵니까? 이러고 이제 놀러 온다고. 왜 그러면 자꾸 친해야지 일거리를 받잖아. 그죠? 친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중개사무소에 사용할 용지라든지 명함이라든지 양식 같은 거 그냥 무료로 다 제공해줘요. 그 끝에는 우리 이삿짐 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그 한번 전화번호 있겠죠? 그러니까 중개업자들은 그런 경비 들 필요 없죠. 그리고 이삿짐 센터 심심하면 와서 배고프지 않사옵니까? 이러고 이제 있어야지 일거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그런 이삿짐 센터를 소개해주고 중개업자가 수수료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법에 돼 있잖아. 그러면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거니까 이삿짐 센터 말고도 많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인테리어 업자. 자, 인테리어 업자가 이런 거죠. 뭐 베란다를 뭐 공사하면 얼마 된다. 장판을 바꾸면 어떻게 된다. 이게 인테리어 업자인데 인테리어 업자들이 평소에 어디 가서 놀아야 일거리를 받을까요? 1. 청와대 2. 국회 3. 부동산 사무소. 답은 몇 번? 부동산 사무실로 가야 되지 청와대나 국회 가지고 인테리어 그거 받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왜 인테리어 업자도 중개사무소에서 놀아야 되는가 하면 중개업자가 제일 잘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20평짜리 아파트, 좀 오래된 작은 아파트인데 이번엔 신혼부부가 사서 온대요. 그럼 100% 신혼부부 오면 커튼 바꾸는다 안 바꾸는다? 커튼 100% 바꾸습니다. 도배 새로 합니다. 조금 뭐 여유 있으면 베란다도 확장해 주세요. 기본적이잖아, 그죠? 그럼 그런 경비가 예를 들어서 뭐 작게도 들고 많이도 들겠지만 한 1,000만 원 좀 된다. 그러면 그런 이 아파트를 사서 오는 사람이 자기가 인테리어업자를 잘 알면 그래 하면 되는데 보통 그 아파트를 중개해준 중개업자에게 잘 아시는 분 없습니까? 정도로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면 중개업자가 소개해 주겠죠. 그러면 그 인테리어업자가 뭐 공사를 했다 하고 난 뒤에 중개업자에게 인사할까요? 안 할까요? 일단 모릅니다. 인사 안 하면 앞으로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날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리베이트라 그래요. 보통 뭐 한 1,000만 원 공사하면 10%, 100만 원은 뭐 리베이트로. 인사라는 말은 우리말이고 이게 리베이트라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3,000만 원 공사 같으면 300만 원이겠죠. 그죠? 중개업자가 그렇게 받으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개사무소에 굉장한 수입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중개사무소가 저 골목마다 다다다닥 붙어 있는데 다 먹고 사는가 싶어도 사는 방법이 다양한 거예요. 이삿짐 센터, 인테리어. 제가 한번 가볍게 이야기하면 은행에서도 이래요. 예전에는 여신, 저축을 많이 하라 그랬지만 지금은 대출을 잘하는 영업이 은행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대출을 해야 이자를 많이 받잖아. 그죠? 그리고 그 융자 과장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문턱이 높았지만 지금은 아파트 담보대출은 좀 하세요 라고 계속 나가서 영업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우리 졸업생 중에 한 분은 뭐 이렇게 아파트를 사고 파는데 뭐 한 3,500만 원을 대출해 줬겠죠. 그러면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자기가 은행 잘 알면 자기가 대출 받으면 돼. 근데 통상적으로 중개업자에게 잘 아시는 데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럴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러면 중개업자가 전화 한 통화만 딱 하면 돼요. 지금 이런 아파트 담보대출 얼마 할 겁니다. 전화 딱 하면 거기 직원이 와서 서류도 받고 일도 다 해요. 다 하고 마지막에 3.5%, 350만, 200대 딱 들어온대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야, 이거 소개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재밌다. 일하는 거 하나도 힘든 거 없고 전화 한 통화만 해주면 일은 그쪽에서 다 해주니까, 그죠? 그래서 아파트 담보대출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나와서 영업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잖아. 받으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뭐 예를 들다 보니까 자꾸 가는데 아파트를 사고 팔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등기해야 돼요. 그러면 등기는 누가 한다? 법무사가 하잖아. 그러면 자기들이 잘 아는 법무사 있으면 등기하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중개업자들은 이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법무사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거래하는 법무사가 있어요. 그래서 소개해주면 법무사 쪽에 있는 직원이 와서 일을 다 해. 서류도 받고 받아갈 거 다 챙겨가고 나중에 인사할까요? 안 할까요? 몰라. 근데 앞으로 인사 안 하면 어떻게 돼? 안 가. 앞으로 안 거죠. 뭔가 이렇게 사회 구조가 딱 정해져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에요. 넓게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법인이 할 수 있다. 현장에 나와보시면 명절에 그죠? 법무사들이 술 돌릴까요? 중개업자가 술 돌릴까요? 한번 가봐봐요. 법무사들 술 달려면 도장 사용하는 인조 이런 거 다 제공해줘. 그 대신에 우리한테 등기 많이 달라 이런 뜻이잖아. 그죠? 등기 업무라는 것도 참 재밌어요. 법무사한테 제가 들어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 소개해주면 소유권 이전 등기만 했겠죠. 그런데 등기는 새끼를 자꾸 쳐요. 나중에 돈 다 갚으면 말소해요. 저당권 설정했다가 말소했다가 이 사람이 이사를 가면 또 다른 거 하나 사면 다른 데 아는 사람이 특별히 없으면 하던 사람하고 자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무사들은 처음 작은 건수 하나를 딱 받으면 그 건수에 새끼가 막 친다니까요. 그래서 법무사들이 통상 건수 싸움이다 이런 말을 해요. 한 몇백 건만 딱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안에서 일이 잘 돌아가 계속.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영업할 때는 건수를 많이 받아야 된다. 금액이 크고 작고 이런 건 안 따져요. 그래서 법무사들은 건수 싸움이다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이런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그리고 중개업자가 친한 법무사하고 있다 없다 있겠지. 업무를 하면서 당연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주거를 이전하는 데 부수되는 용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7번 중요하니까 줄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취득 알선과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매 업무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왔습니다. 제가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그럼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는데 법인은 겸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컨설팅 업무 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업무를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 그랬죠. 세 번째,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 지금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네 번째, 주택과 상가를 뭐 할 수 있다? 분양을 할 수 있는데 토지를 분양한다 하면 털린다.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고 다섯 번째, 뭐 버티칼, 익스프레스 이런 거 기억납니까?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고 여섯 번째, 공매, 경매 업무를 할 수 있다. 이게 법인이 하는 업무예요. 여러분들은 7번으로 돼 있죠. 왜 7번인가 하면 그 1번에 중개업을 할 수 있다가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개업은 중개업자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중개업자니까. 그죠? 그래서 겸업으로 할 수 있는 업무 6가지 이제 오늘 처음 들으시지만 요거 시험에 매년 나온다더라 하고 꾸준히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은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는데 제한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법인의 업무를 체크했는데 시험에서 개인도 법인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시험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왜? 개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거나 뭐 보험 대리점업을 하거나 안마 시술업을 할 수도 있는데 법인이 하는 업무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도 모든 법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개인 중에서 누구 자격증이 없는 부칙 6조는 경매 업무는 할 수 없다. 요까지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 업무는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까지가 수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전달됐습니다. 이제 중개업자가 되면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작했는데 업무를 할 때는 누구하고 일을 한다고요? 고용인하고 일을 해요. 고용인이 직원인데 고용인하고 중개업자 간의 법률적인 관계를 공부하셨고 이제 고용인하고 관계를 알았으니까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지역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떻습니까? 또 하는 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를 정리하신 거예요. 그 다음 교재 20페이지로 넘어오면 이제 이런 업무를 어디에서 하지요? 중개사무소에서 하잖아. 그죠? 일하는 장소가 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중개사무소 정리합시다.